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주의 혁명전선의 조남현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4월 30일 조간을 보니까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그 토지공개념하고 이익공유제를 주장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현행 헌법상 이건 위헌이죠.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은 그 개인의 토지를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사유재산으로서의 토지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토지는 다 이제 국가의 것인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익공유제도 마찬가지. 기업이 이익을 냈는데 그것을 국가가 뭐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은 국가가 환수를 해서 그것을 다른 분야, 다른 기업들에게 배분한다. 그런 얘기니까 그것도 결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상 위헌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시도는 있었지만 그때는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회 의석구조당, 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는 의석구조가 아니었거든요. 개헌에는 200석이 필요한데, 근데 이번에는 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범여권이 190석에 이르죠. 여기에다가 야당에서 한 10표 정도가 이탈하면 그러면 개헌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심상치 않게 보는 것은 지금의 그 미래한국당이나 그 비례정당인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보면 뭐 신념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대체 우리의 헌법 가치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10석 정도의 이탈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또는 이게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다. 제도를 그렇게 또는 사회주의적인 제도다. 이런 그 논란을 떠나서 저는 이게 왜 위험한지,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와 그 사회와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헌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건 사회주의적이다? 만약에 국민 모두에게 좋다면, 그리고 나라 발전에 좋다면, 사회주의적인 제도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순수하게 자본주의 그 제도만을 유지해온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거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정자본주의라고 하죠.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이식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이른바 그 사회주의 혁명을 막기 위해서 사회주의에서 강조한 어떤 정책이나 제도들을 이식을 해온 겁니다. 많은 나라가 그런 수정자본주의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면 조금 더 사회주의적인 제도를 들여오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시장경제에서는 사유재산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시장경제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경제 자체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는 것, 이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체제에서 사유재산은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왜 그런가? 우선 사유재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죠. 여러분, 인류가 이렇게 원시시대부터 쭉 오면서 인류가
갑자기 경제 발전도 막 엄청나게 이뤄내고 한 근본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교환입니다. 교환. 교환.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무슨 일을 해주고 얼마를 받는다. 이것도 교환이죠. 어떤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교환입니다. 이런 식의 시장 경제에서 발생하는 교환, 이전에 원시시대에는 뭐가 있었죠? 예, 물물 교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화폐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교환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 생산량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예를 들면 저는 사냥을 해서 먹는 그런 부족이라고 합시다. 우리 부족은 사냥하고 그다음에 뭐 열매 같은 걸 따먹고 그러면서 사는 부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먹을 만큼만 사냥하면 되죠. 지금 야생의 세계에서 그렇듯이 내가 먹을 만큼만 사냥을 하면 됩니다. 뭐 과일을 따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미리 해봤자 다 쌓아놔봤자 썩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도 소용없어요. 쌓아놓으면 뭐 할 건데요? 지금 일부 야생동물에 보면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자기가 먹던 것을 일부를 이제 배가 부르니까 어디다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찾아서 꺼내 먹죠. 그런데 그거마저도 아주 한계에 부딪히죠. 사실상 먹을 만큼만 사냥하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은 물질적인 풍요는 기대할 수 없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부족, 이제 이 부족은 바닷가나 뭐 어디 강가나 이런 데 사는 부족인데 이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했어요. 이제 식생활을 해결을 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근데 많이 잡아봤자 이거 썩을 거고,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축적이, 이른바 재산의 축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과 저쪽에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부족이 우연찮게 마주치게 되고, 나는 늘 물고기만 먹었는데 한번 육고기도 먹으면 어떨까 해서 쌍방간에 서로 그런 욕구가 이제 있기 때문에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꿔 먹는 거죠. 그러면 물고기 요만한 거 한 마리에 큰 노루 한 마리를 교환하지는 않겠죠. 아무리 원시인들이라도 자기들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선에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교환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기존에는 예를 들면 한 두 마리만 잡으면 온 마을이 다 일정 기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환이 일어나니까 그 교환이 비단 물고기하고만의 교환이 있겠습니까? 다른 또 어떤 과실을 주로 따먹는 부족 또는 그런 채집 시대를 지나서 좀 이제 정착사회라고 해도 그런 다양한 생산을 할 수가 있는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호간에 서로 교환이 일어나니까 이제까지는 2마리만 잡으면 그만인데 이제는 10마리, 20마리를 잡는 겁니다. 왜? 그걸 교환해서 다른 것하고 맞바꿀 수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꼭 이게 음식물만 갖고 교환을 할까요? 아니죠. 예를 들면 돌도끼를 만드는 걸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은 돌도끼만 열심히 만들고 그걸로 주고서 다른 음식을 취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교환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물질적인 풍요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환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하죠?
내 것이야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교환을 할 수 있습니까? 내 것, 바로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 있어야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다 몰락했지만 사회주의,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교환이 물론 일부 있었죠. 그러나 교환이 아니고 거기는 뭐죠? 배급이죠, 배급. 교환이 아닙니다. 배급이에요. 그런데 그런 배급제 체제는 몰락했어요. 망할 수밖에 없었죠. 지난번에 제가 집단 농장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집단 농장은 모두의 것인데 모두의 것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니까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 동기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몰락할 수밖에 없죠. 반면 교환이 가능한 이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사유재산이 가능하고 교환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생산물을 축적을 할 수가 있고 결국은 재산이 축적이 되죠. 그러니까 번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몰락하고 시장경제가 살아남은 거죠. 또 한 가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인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아주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시장경제는 인간이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겁니다. 이 시장에서의 교환이라는 게 누가 고안을 해낸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자생적 질서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질서, 이런 거죠. 인위적인 질서는 자생적 질서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인위적인 질서는 경쟁할 수가 없어요. 자생적 질서에. 아무튼 그래서 사유재산이 보장되느냐 보장되지 않느냐가 번영으로 가느냐 몰락으로 가느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였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토지 공개념, 그 다음에 이익공유제, 이런 것이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그래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 공개념이 이루어지면 투기는 사라질까요? 저는 그 전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투기하고 투자하고 경계선이 어디죠? 투기냐 투자냐? 나는 투자를 한 거야. 근데 사회적으로는 투기라고 지탄을 해. 그렇지 않습니까? 투기와 투자의 경계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투자하는 것을 죄악시하고, 그래서 아예 이것을 물론 수요가 몰리면 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예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투기를 없애겠다. 근데 참 단순한 발상이죠. 토지 공개념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시장경제 체제가 유지되는 한 투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없어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박탈할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다 망하는 거죠. 저도 이제 좀 가난한 사람입니다만, 강남에 참 큰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 사회 전체의 불행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은 보장이 돼야 되는데, 토지 공개념으로 인해서 건물 소유권만 인정해준다 해서 그 투기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된다면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강북도 아니고 전국 전체적으로도 아니고 유달리 강남만 부동산 값이 치솟았어요. 계속. 전국 전체 어디서도 서울 중에서도 강남 아니 강북은 아니고 강남에서만 부동산 값이 치솟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게 있죠. 지역 균형 발전. 그래서 그 지방으로 공공기관들을 이전하고 또 지방에 무슨 그 대형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서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땅을 판 돈으로 보상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땅을 수용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 갑자기 생겨난 이 떼돈을 가장 안전하게 예를 들면 그 은행에다 놓으면 가장 안전하죠. 근데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자가. 그리고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 내 자산을 갖다 놔야 되겠다. 그게 어디냐? 강남입니다. 강남에 부동산을 사놓으면 이건 안전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값이 떨어질 리가 없어. 계속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 개발로 인해서 그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다 강남에 최소한 아파트 한 채만은 사놔야지. 이렇게 하니까 수요가 계속 몰리고 공급은 없고 하니까 값이 치솟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지금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더욱 그렇습니다만 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을 씁니다. 수요를 억제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죠. 그러면 풍선 효과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강남 지역에 규제를 가하니까 예를 들면 과천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가 거기를 또 누르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이전하죠. 돈이 되면요 사람들은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와 투기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그걸 막아야 되느냐? 그거는 사실은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죠. 시장경제의 원리. 저는 시장경제 원리를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을 늘려야죠. 그래야 값이 안 올라가죠.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단지 그냥 배가 아픈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이 다 강남에 그 땅이나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부자들이죠. 참 넌센스입니다. 자, 이익공유제를 볼까요? 기업의 이익공유제. 예를 들면 삼성에서 돈을 이제 이익을 냈어요.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 밑에 협력사들이 있죠.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익을 나눠줘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다만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서 이것이 성사되지 못했던 것뿐이죠. 그러면 그런 협력사들한테 그런 이익을 나눠주면 첫째, 나눠주면 그럼 이 삼성전자가 손해가 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 협력사들한테 돈을 걷어서 삼성전자한테 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가 일단 환수해서 말이 환수지 몰수죠 몰수. 몰수해서 분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정 수준의 이익이 나면 자 그러면 그 선이 어디죠? 그걸 누가 결정하죠? 기업이라는 게 앞날을 대비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투자가 대형 투자도 준비해야 되고 뭐 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적정 이익을 내는 선이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걸 누가 정할 겁니까? 물론 관료가 정하겠죠? 그러면 그 정한 그 선이 올바른 것일까요?
또한 그뿐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기업이 있는데 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 선을 정할 때 누군가 관료가 한다면 거기에 비리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왜? 선을 높여달라. 우리 이익의 선을 높여달라. 그래야 그 다음부터 공유될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돈을 찔러주고 자 우리 거 좀 덜 가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유재산 침해인데 그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넌센스죠, 완전히. 근데 이런 걸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 결과는요, 우리 경제에게는 재앙을 가져옵니다. 사회주의가 몰락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회주의적인 제도, 일부 제도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 이제 특히 노동 관련된 거랄지, 그래서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시장에 개입해서 강제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장 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사유재산의 보호, 이거를 부정하면 그러면 사회주의가 몰락한 것과 똑같은 이유로 몰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거대 여권, 이제 뭐 온갖 이제 눈치 볼 것도 없고 이제는 국민 눈치도 볼 것도 없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걸로 다수의 그 국민들에게 열렬한 갈채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거꾸로. 그런데 국민이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무소불위의 이 정권이 이제 드디어 사회주의로 가는 그 열차에 시동을 거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민이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